부동산은 우리 삶과 비즈니스의 기반이자 또한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삶과 비즈니스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는 삶과 비즈니스가 변하는 방향, 즉 부동산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국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투자 지평 자체가 주식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글로벌 부동산 투자 핵심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전문가시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저는 하버드 박사님을 처음 봬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코넬도 만나봤고 MIT도 만나봤는데 하버드는 처음입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로 있고요. 근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그리고 금융 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도시경제학자 어느 분이 도시는 인류가 발명해낸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도시의 변화가 사실은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연 도시가 산업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도시 안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하나가 있는 거니까 예.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면 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저는 굉장히 격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격변기라는 건 그 판인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던 도시가 그 산업도시,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발생했거든요. 그 도시가 산업혁명을 계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화가 도시화랑 같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를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중세 도시라는 건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예. 유럽이건 한국이건 어디 나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양 도성을 보면은 예. 동대문에서 이제 창덕궁까지 걸어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즈입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많은 중세 도시들도 사이즈가 그만해요. 도시 외곽에서 중심부까지 걸어서 대충 40분에서 50분. 굉장히 작은 도시죠. 이제 초기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이제 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우마로 다니니까요. 도시 안에 이제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장 생기고 뭐 물류 공장들 생기고 정말 제조 공장들도 생기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도시가 작으니까 공장이 수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꼭대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따라서 1층에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로지스틱스로 딱 창고식을 해서 배달 나간 거죠. 그때 산업도시에서의 특징이라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물건 파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시설 그러니까 물류 창고하고 공장이 도시 안에 새로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의 도시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교수님은 그 서비스 도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서비스 도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서비스 도시입니까? 지금은 서비스 도시하고 플랫폼 도시의 이제 전환기라고 저는 보고요. 전환기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도시라는 거는 직접 산업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의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도시 중심을 모이면서 급격하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르꼴브라제 이런 건축가분들 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생각했던 게 도시 안에 보니까 중심 도시에 주거지가 교외 지역으로 빠지고 파리요. 파리 안에. 그러면서 갑자기 물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그 유형의 산업군들이 집적하면서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업, 보험업, 법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것들이 모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도시 안에 있던 기능인 물류 창고나 이 공장 같은 것들이 교외 지역으로 빠져버리고요. 도시 안에 이제 오피스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집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그런 과정을 밟던 시기 아닌가요? 그래서 공장들 자꾸 밖으로 나가고 대표적으로 제가 컸던 곳이 서울의 금천구인데 옛날 구로구였었어요.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공장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의류공장에서 겨울방학 내내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지금은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서비스 도시 단계고 사실 이때 그러면은 주택들은 다 교외화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도시와 플랫폼 도시가 이제 서로 그 과도기라고 이항기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는 식인데 그러면 이 플랫폼 도시가 어떻게 변할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으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플랫폼 도시가 한번 진척이 되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이런 것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로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로공단에 있었을 도시는 우리 서울이 산업도시였던 거죠. 60년대, 70년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이제 이런 금융 쪽 산업 섹터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오피스 타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오피스 타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비스 도시에서의 특징은 주거는 아직도 있고, 그 물건을 파는 리테일도 있고,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있고 이제 새롭게 오피스가 들어온 거고요. 대신에 이제 물류 창고나 공장이 나간 형태가 된 거죠.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이, 그 주택은 여전히 있고요. 미래에셋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는 여전히 있는데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그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 그러니까 오프라인 도시 공간 안에 있는 상업 시설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유럽 부동산 학회를 가는데요. 2016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리테일 망가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부동산 학계에서 엄청난 트렌드였어요. 그때 이미 그게 트렌드가 나왔고 그때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망가진 거의 핵심은 뭐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기반 쇼핑몰들의 성장이잖아요. 아마존 정말 무서운 회사인데. 근데 이런 회사들의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물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이 물류의 성장하고 이제 오프라인 기반 상업 시설이 쇠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여가지고 지금의 플랫폼 도시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주택은 여전히 있고요. 금융업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오피스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오프라인 기반의 이 리테일들이 망가지는 거, 상업시설이 망가지는 게 하나의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경쟁 관계인 이 물류 시설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류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외 지역에 있는 아마존이나 쿠팡 물류 창고 같으면 10,000평, 20,000평이 엄청 큰 데가 있잖아요. 이게 도시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물류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도시 안에도 이제 물류 형태들이 굉장히 작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가 완전히 밖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이 플랫폼 도시에서 굉장히 다른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가 투자하고 상업시설 투자하고 이것이 노후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해지는 거네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과거에는 주상복합 같은 거 질 때 보통 7대 3이었거든요. 7이 주택이고 3 정도가 이 근생, 상가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진 것들도.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9대 1로 바뀌어요. 무조건 그게 바뀐 거구나. 무조건 상가 부분을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분양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디벨로퍼 분도 2016년에 이 상가 부분 완판을 했어요. 그 초기에 사전 분양한 거고 2019년에 딱 아파트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가를 샀던 사람들이 그 회사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근데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 도시화가 되면서 물류 이런 거의 가치는 올라가고 전통적인 상업시설에 대한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이게 가장 사실 투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교수님 제가 여러 분이 같이 공유해서 책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니만 마커스 같은 이런 정말 100년 넘는 이런 기업들이 좀 흔들리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예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스 마켓을 주 타겟으로 하니까 중가, 정가를 좀 더 적정하게 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도 고가도 팝니다만은 이거의 경쟁 상대는
중가 저가를 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존이 막 성장을 할 때 뭐 메이시라든지 이런 중저가 그 백화점은 아마 타격을 받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백화점들이 실제로 2016년, 17년에 많이 파산했고요. 예.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고.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마니스 뉴욕이라는 백화점 브랜드하고 예. 니만 마커스라는 브랜드가 망한 거, 그러니까 파산 신청한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 그 상업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그걸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니스 뉴욕은 이제 굉장히 시크하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 럭셔리 브랜드도 있는 그런 백화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che 마켓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존이건 뭐건 상관없이 성장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파산 신청해버린 거는 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니만 마커스는 완전히 럭셔리 끝판왕이고 예. 거기 안에 있는 뭐 버거더프 굿만이라는 또 초럭셔리 백화점 같은 뉴욕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듣도 못한 뭐 물건들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거든요. 예. 그거의 홀딩 컴퍼니가 지금 파산을 신청한 거니까요. 이거는 뭐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재 서비스 도시에서 그 플랫폼 도시 넘어가면서 서비스 그 플랫폼 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부동산 시스템들은 한마디로 파괴적 혁신의 커다 희생양이 돼가고 있는 거네요. 예, 되게 좋은 분석이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볼 우리가 트렌드는 최근에 물류 리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것도 4차 산업혁명 또 요즘 ETF라든가 리츠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연 토지 경쟁에서 물류 창고 승리가 그 함축하는 의미,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토지가 있으면은 예. 우리가 부동산은 크게 네 가지 용도로 나뉘거든요. 예. 뭐 주택, 그리고 이제 리테일, 상업시설, 예. 오피스하고 이제 물류 창고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물류 창고가 산업 시대에 있다가 서비스 때 나간 거는 토지 경쟁에서 진 거예요. 같은 면적에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에서 예. 건물을 져서 공장 임대수를 받는 것보다 오피스를 져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져서 임대를 받는 게 훨씬 높으니까 그거 자체가 토지 경쟁에서 져서 쫓겨난 거예요. 예. 공유 오피스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성수동에 헤이그라운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보면은 성수동의 대로에서 들어간 이면도로에서 코너 옆이에요. 예. 그러니까 찾기가 약간 애매해요. 근데 되게 잘 돼요. 그러면 그 바로 옆이 코너 땅이거든요. 예. 그 코너가 더 용도가 좋잖아요. 예. 땅 자체가. 예. 그럼 바로 옆이 오피스면은 옆에도 오피스가 되는 게 정상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럼 이게 오피스 용도가 돼야 되는데 그 코너 땅은 지금 쿠팡 집적지예요. 오.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다른 용도를 지금 이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건 혁명적인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쿠팡이 전략적 차원에서 하겠죠. 쿠팡이 거기다가 뭐 딴 거 좀 더 벌 수도 있습니다만 예. 본인의 비즈니스 봤을 때 그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사인 자체가 굉장히 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트렌드입니다. 네. 그 저희 미래에셋 그룹도 이제 미국 아마존에 물류창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펀드라든가 ETF나 리츠 같은 것을 보시기에 물류창고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츠라든가 ETF를 활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에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예.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리츠의 성격이 달라요. 예. 외국은 리츠라는 게 그냥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관리형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채권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채권적인 성격이 있어서 창고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 리츠 같은 것들은 저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부동산 유형 4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 빼고 나머지가 이제 커머셜인데 예. 이런 커머셜에서 오피스 그리고 리테일 이 물류창고 웨어하우스 마켓을 봤을 때 나머지들은 이제 큰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예. 근데 물류의 경우에 1등 업체가 프로로지스거든요. 예. 이게 전체에서 마켓쉐어 5%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장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업트렌드 안에서의 굴곡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본인이 봤을 때 이 방향은 저는 뭐 그르칠 수 없는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 저도 이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아파트만 갖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좀 내가 이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 배분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그 뭐 리츠라든가 ETF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물류 같은 것들도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팁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저는 2차 베이비붐 세대고, 근데 요즘 사실은 시장의 화두가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산 세대가 50대, 60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밑에 30대 뭐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구 통계학이 부동산 시장의 기초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들이 돈도 많이 못 벌고 또 이렇게 숫자도 많고, 그러면 이들의 어떤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19년 통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부동산을 사는 세대가 40대예요. 예. 30 몇 프로고 그 다음이 30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2020년에 30대가 1등으로 올라갑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그걸 보면은 제 생각에 30대가 원래 집을 사던 세대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구를 구성하고 뭔가를 살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좀 너무 갑자기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M세대하고 Z세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M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30대고요. 예. Z세대가 지금의 20대, 10대 후반 20대인데 예.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MZ세대라고 하거든요. 예. MZ세대요. 이 MZ세대를 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더 크게 봤을 때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는 리테일이 망하는 거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쇼핑이 강세이잖아요. 예. 그죠? 그럼 얘가 강세인 거는 이거를 활용하는 세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MZ 세대예요. 아. 그리고 이 둘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 MZ 세대를 설명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대가 오프라인 공간 소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디지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오프라인 공간을 가요.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역디지털화라고 말씀하고, 역디지털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의 부모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예. 베이비 부모 세대는 돈을 많이 그쵸. 벌 수 있던 굉장히 예, 고성장기에 또 사회생활을 했고. 그런 세대인데, 근데 다만 이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경제 여건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략 자체는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은 한 이쯤 갈 건데 예. 내가 어떻게든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처분 소득 자체를 늘리는 전략을 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소비를 줄인다고 했을 때 같이 공유해서 하면은 더 줄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유 경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러니까 공유 경제 역시 플랫폼 경제랑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소비와 관련된 행태를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잡힙니다. 예. 첫 번째는 자기들이 돈을 못 벌 걸 아니까 가성비 또는 가심비 있는 소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막 잘 나오는 것들을 소비를 하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통한 마케팅이 지금 워낙에 대세잖아요.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예.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을 완전 뛰어넘는 채널이 생겨버렸잖아요. 예. 근데 인스타라는 게 사실은 비주얼을 통해서 소비되는 거니까 예. 이 친구들도 굉장히 과시적인 소비를 해요. 예. 과시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음. 굉장히 크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치지향적 소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제품이 나왔을 때 조금의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사고요. 예. 친환경 제품, 뭐 파타고니아 같은 것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는 일관성이 없네요, 보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예.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아하면서 차별적인 걸 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도 가치지향적 소비를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뭐 리테일이건 뭔가를 비즈니스 했을 때 키예요. 제가 보기엔 말씀 들어보니까 투자적 시각에서도 공유라는 아이템 자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화두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이게 계속 이런 식의 구조고, 그러니까 저 놀란 게 아까 인스타그램도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에서 나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엄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주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맺고 공유하고 향유하는 가치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좀 종목 선택이나 이 방향 같은 거 할 때도 좀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